다음 시간에 문장의 짜임새며 문장의 요소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법은 수학이랑 좀 동일해. 앞에 부분이 안 되면 뒤에가 안 된다고. 앞에 품사가 안 되면 지금 오늘 공부하는 문장 성분 좀 어렵다 이 말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공부해 볼 텐데, 자, 오늘 수업하는 부분이 뭐다? 문장 성분이에요. 자, 문장 성분은 뭐냐? 문장을 이루는 요소. 얘를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문장 성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게 품사였지. 품사는 뭐였다? 단어였다. 기억나죠? 단어를 묶은 게 품사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 오늘은 문장 성분을 공부하는데 이 문장 성분은 이렇게 단어 하나가 문장 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뭐가 될 수 있다?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단어와 단어가 결합돼서 또 뭐가 된다? 문장 성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지. 자, 봅시다. 새집. 단어가 몇 개죠? 단어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어떤 단어가 나눠져 있죠? 새하고 집이 있죠. 이렇게. 맞지? 자, 그러면 얘는 품사가 뭐죠? 집은 명사죠. 새는 품사가 뭐예요?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이렇게. 맞지? 자, 그럴 때 요 단어를 보면은 얘는 문장 성분상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관형사가 되면서 또한 뭐가 되냐? 관형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집이란 단어 말고 나의 집 이런 단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단어가 몇 개냐? 나 대명사죠. 의는 뭐지? 조사지. 집 명사지. 맞지? 근데 이 두 개가 합해져가지고 집을 꾸며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라고.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얘는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었죠. 차이 뭔지 알겠어요? 하나의 단어가 문장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해서 뭐가 될 수도 있다? 문장 성분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오늘 수업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은 단어 자체만으로 될 수도 있고 단어와 단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게 항상 전제에 깔려 있어야 돼. 그래야지 뒤에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은 책에서 보면은 문장의 골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를 보시면은 문장의 골격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무엇이 어찌 한다 밑줄, 그 다음에 무엇이 어떠하다의 밑줄, 무엇이 무엇이다의 밑줄. 여기에 보면 어찌 한다의 동그라미, 어떠하다의 동그라미, 무엇이다의 동그라미. 얘네들이 모두 다 뭐와 관련된 거냐?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그래서 문장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술어예요. 우리 국어에서 문장을 차지하는 50%는 서술어입니다. 서술어에 따라서 문장이 뭐 할 수 있다? 나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일 주안점을 주는 건 서술어라고 볼 수 있고, 그 아래 보시면 자, 문장 성분에 갈래가 나와 있는데 크게 주성분과 부속성분, 그리고 뭐가 있다? 독립성분이 있다. 주성분에는 네 가지가 있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게 주성분이야. 그 다음에 부속성분에는 관형어하고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독립성분에는 뭐가 있죠? 독립어가 있다.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보면은 자, 페이지 19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19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본문에 앞서서 여러분들 뭐가 있냐? 구하고 절의 개념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나와 있지? 자, 구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단어와 단어가 합해진 거. 구도 뭐냐? 단어와 단어가 합해진 거. 근데 구와 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절에는 SV 구조가 뭐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즉 주어 서술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절이 된다. 그냥 단어와 단어가 결합되어 있으면 그건 뭐가 된다? 구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 전제로 깔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뒤에 있는 수업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와 절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단어와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양상인데,
그 중에 주어 서술어의 구조를 포함시키고 있으면 뭐가 된다? 절이 된다.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어부와 서술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잘 봐. 주어부, 서술부. 문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어가 들어있는 부분은 주어부, 서술어가 들어있는 부분은 서술부. 어떻게 공부하느냐? 요 끊어지는 이 기점을 알고 있으면 돼요. 어디를 기준으로 끊느냐? 주어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끊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은 우체국이 학교에서 가깝다. 주어가 뭐지? 우체국이야. 맞지? 거기서 끊으면 돼. 그래서 우체국이까지가 주어부야. 나머지 뒤에는 뭐가 되는 거야? 서술부입니다. 두 번째, 철이는 그림을 잘 그린다. 주어가 뭐야? 철이는이지. 철이는까지가 주어부야. 나머지는 서술부. 저 붉은 건물이 학교이다. 건물이가 주어입니다. 그렇지? 그까지가 주어부야. 뒤에가 서술부라고. 그러니까 주어부와 서술부는 어떻게 하느냐? 주어가 있는 데까지가 주어부야. 나머지는 뭐다? 서술부. 쉽지? 그 아래에 있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잖아. 철수가 새 동화책을 읽고 있다. 주어가 뭐야? 철수가지. 여기까지가 주어부입니다. 나머지는 뭐가 돼? 서술부. 그가 노벨상을 타게 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 여기서 질문. 그가 노벨상을 타게 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어가 어디까지야? 주어가 어디까지야? 것이 밝혀졌다. 이런 문장이 있네. 어디가 주어지? 그렇지,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어부입니다. 그리고 얘가 서술부가 되겠지. 얘들이 그가로 주어를 알고 있단 말이야. 아니지? 얘가 주어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부라고. 그리고 뒤에가 서술부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문장 성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페이지 2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0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어가 나와 있죠. 근데 주어는 어렵지 않아요. 주어는 어떻게 하느냐? 자, 거기 보면 확인할 수 있다시피 우리 국어에서 주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것, 무엇이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동그라미 치냐면 주격조사에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주격조사.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어임을 확인하려면 뭐가 있으면 된다? 주격조사가 있으면 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국어에서 주격조사는 뭐라고 했어요? 이하고 가가 있지. 이하고 가가 붙어있으면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주어의 주격조사의 자리에 쓰일 수 있는 뭐가 있을 수 있어? 보조사가 있다고 했죠. 그 보조사가 뭐가 있었죠? 은과 는. 이런 애들이 있으면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주어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지.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주어의 성립은 체언에 주격조사 이하고 가가 붙거나,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어는 서술어보다 생략이 잘 돼. 밑줄 치고 별표 칩니다. 이거에 아주 중요한 거. 우리 국어에서 뭐는, 주어는 뭐가 잘 된다? 생략이 잘 된다. 이게 우리 국어의 무슨 성질 때문에 그러냐면 경제성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 우리 국어는 말을 짧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어를 많이 생략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한다고 했을 때 희승아 밥 먹었냐? 희승아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갖춰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대답할 때 뭐라고 하냐? 네, 이렇게 대답할 때도 있고, 밥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밥이 목적어고 먹었어요가 서술어란 말이야. 그럼 뭐가 생략되어 있지?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이라고. 이해돼? 그래서 우리 국어의 특징은 주어의 생략이 아주 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장을 따질 때는 생략된 주어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뒤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어는 생략되기가 쉽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어는 다른 성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게 영어의 등위 접속어랑 똑같은 개념인데 앞에가 높여놨으면 뒤에도 높여놔야 돼. 할아버지께서 라고 해놨으니까 뭐뭐 하시다라는 서술어를 써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술어예요. 서술어의 별표 한번 쳐볼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이 서술어. 서술어가 문장 성분을 이루는 요소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한다? 50%를 차지한다. 이렇게. 자, 보편적으로 서술어는 뭐가 되느냐? 보편적으로 서술어는 뭐가 되느냐? 용언이 됩니다. 용언. 용언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사나 형용사가 용언이에요. 이런 형태. 용언이 서술어가 되거나 두 번째는 체언에 뭐가 결합되는 서술격 조사 뭐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냐면 이다가 결합되는 것 또한 서술어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될 수 있지. 그 다음에 거기 아래에 보면은 자 뒤에 보면은 용언의 연결형이 있고 관형사형이 있고 명사형이 있고 이런 것 또한 다 서술어가 될 수 있고 제일 아래 보면 서술절이 있습니다. 저 아이는 키가 작다. 자, 세 번째 서술절도 하나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네요. 절의 개념은 뭐냐? 절의 개념은 단어와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안에 뭘 포함하고 있어야 돼? 주어와 서술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야지 절이라고 했지. 자, 그 문장을 예로 가면 저 아이는 키가 작다. 이런 문장을 보잔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분석하게 되면은 이 문장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한번 볼까요? 빨간색이 어디였지? 자, 저 문장을 여러분들 보면 저 아이는 키가 작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요거를 분석하면은 저 아이는이 주어더란 말이야. 자, 봅시다. 이렇게. 봐봐. 저 아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키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두 개가 합해져가지고 전체 주어에 뭐 역할을 하냐면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 서술절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체 주어에 주어와 서술어가 합해져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 이 말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문장의 짜임새를 할 때 공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용언을 갖고 서술어가 될 수 있고 또는 체언의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되는 형태 그 다음에 서술절 자체가 하나의 서술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게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21페이지에 있는 게 시험에 나와요. 자, 서술어 중에서 이제 뭐냐? 서술어 중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를 오늘 좀 더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서술어의 자릿수. 자, 영어에서는 문장의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우리 국어에서는 이 서술어가 필요한 문장 성분에 따라서 뭐가 나뉘어질 수 있냐? 서술어의 자릿수가 나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필요한 문장 성분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필수 성분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수 성분. 그 필수 성분이 뭐냐? 주어, 목적어, 보어,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 여기서 말하는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필수 부사어입니다. 필수 부사어. 원래 부사어는 필수 성분이 아닌데 부사어 중에 빼면 안 되는 애들이 있다고.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필수 부사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서술어의 자릿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 한 자릿수 서술어가 있고 두 자릿수 서술어가 있고 세 자릿수 서술어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 자릿수 서술어는 뭐만 필요로 하는 거냐? 주어만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자릿수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 주어와 보어, 주어와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릿수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와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지. 예문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맑다. 뭐가 맑은 거야? 날씨가 맑은 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맑다라는 서술어는 뭘 필요로 하지? 주어를 필요로 합니다. 보통 영어에서 공부할 때 자동사하고 타동사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지? 그러니까 자동사는 주어만 있으면 돼.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영어에서 이제 타동사는 완전 타동사와 불완전 타동사
뭐 이런 게 있잖아. 목적어와 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느냐 여부를 갖고 가는 건데 우리 국어에서 맞다라는 애는 주어만 필요로 하니까 얘는 한 자릿수 서술어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봐봐 이렇게 날씨가 매우 맑다.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문장인데 얘는 지금 뭐가 되는가? 맑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지. 얘는 필수 성분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돼? 빼야 돼. 그러니까 필수 성분은 뭐만 있으면 돼? 주어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몇 자릿수 서술어가 된다? 한 자릿수 서술어가 된다 이 말이라고.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자, 이 경우. 자,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봐봐. 나는 물을 마셨다. 자, 그럼 서술어가 마셨다지. 이때는 뭘 필요로 해?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몇 자릿수 서술어가 되는 거야? 두 자릿수 서술어가 된다 이 말이라고.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는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때도 되었다를 보면 물이 주어와 얼음이 뭐가 되겠어? 보호가 되겠지. 그러니까 주어와 보호를 필요로 하니까 몇 자릿수 서술어가 되지? 두 자릿수 서술어. 이때 선생님이 주격조사 2가 아니라고 했어. 얘는 복격조사라고 했지. 왜? 서술어가 뭐니까? 되다니까. 되다 앞에 오는 말은 뭐다? 보호다. 그래서 얘는 주어와 보호를 필요로 하니까 뭐가 된다? 두 자릿수 서술어가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지. 민경이는 엄마와 닮았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그럼 서술어가 지금 뭐가 쓰였지? 닮았다라는 서술어가 쓰였단 말이야. 그렇지? 주어가 뭐야? 민경이는지. 그럼 누가 닮은 거지? 엄마와가 된다 이 말이야. 이때 이 엄마와가 바로 뭐가 된다? 필수 부사어가 된다 이 말이야. 얘는 부사어인데 문장에서 빼봐. 민경이는 닮았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이러한 부사어를 필수 부사어라고 한다고요. 두 자릿수 서술어에서 주로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비교급과 관련된 형태의 서술어가 나오면 두 자릿수 서술어를 필요로 합니다. 같다나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면 뭘 필요로 한다고?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누구와 같다, 누구와 다르다 이런 말이 있으면 반드시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릿수 서술어가 된다 이 말이라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 자릿수 서술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냐? 이런 경우가 있겠지. 엄마가 동생에게 뭘 주었다? 용돈을 주었다. 이런 문장이 있겠지. 그러면 서술어가 주었다가 되지. 주어는 엄마가 목적어가 용돈을이 되겠지. 얘가 뭐가 되겠어? 필수 부사어가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주어와 목적어와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몇 자릿수 서술어? 세 자릿수 서술어가 된다 이 말이라고.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옆에다가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아직 햄버거 안 온 관계로 하나씩 빼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다가 여러분들 3개의 문장을 드릴 테니까 몇 자릿수 서술어인지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봐봐. 붉은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첫 번째가 요 문장이야. 첫 번째가 요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로 한번 해볼까? 두 번째 걸로 보면은 자, 물이 얼음으로 변했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지금 서술어가 피었다, 변했다, 삼으셨다, 원한다. 자, 지금 서술어예요. 몇 자릿수 서술어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다 돼?
붉은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몇 자리 소수로지? 몇 자리? 그렇지. 한 자리지.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릿수 서술어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돼? 나머지 거는 지금 다 꾸며주는 말이니까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한 필수 성분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요 4번 있잖아. 4번. 친구야, 여기 4번은 어떻게 돼? 몇 자릿수 서술어야? 원한다. 몇 자릿수 서술어야? 이거는 성공을 원한다는 몇 자릿수 서술어야? 몇 자릿수? 두 자릿수가 되겠지. 왜? 성공울이 목적어잖아. 맞지? 요 앞에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어?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니까? 목적어만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없어. 목적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주어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몇 자릿수 서술어가 되는 거야? 두 자릿수 서술어가 된다 이 말이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목적어만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없다니까. 한 자릿수 서술어는 무조건 주어야. 그럼 두 자릿수부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앞에서 우리 국어는 주어가 뭐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생략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낚이면 안 된다 이 말이라고. 오케이? 얘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께서 영철이를 양자로 필수 부사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몇 자릿수 서술어가 되는 거죠? 세 자릿수 서술어가 된다 이 말이라고. 맞지?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얼음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물이 변했다. 어떻게? 얼음으로. 그러니까 이 얼음으로가 뭐가 되겠어? 필수 부사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몇 자릿수가 되겠어? 두 자릿수가 된다 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어야지 서술의 자릿수를 풀 수가 있다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나? 이해돼? 자, 그 다음 22페이지 갑니다. 자, 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목적어하고 보어의 개념이 있죠. 목적어하고 보어. 목적어하고 보어까지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필수 성분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지. 목적어는 여러분들 거기 쉽게 정리하면 뭐라고 나있냐? 목적격 조사, 을을이 붙으면 무조건 뭐다? 목적어다.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목적격 조사, 을을이 붙으면 무조건 뭐다? 목적어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서 을을이 붙어있으면 뭐다? 목적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야. 나는 차를 좋아한다. 나는 먹을 것을 찾고 있다. 자, 두 가지만 좀 보자고요. 고개 들고 선생님 설명 듣습니다. 봐봐.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 서술어가 좋아한다지. 누가 좋아하는 거지? 나는이 좋아하는 거죠. 이때 봐봐. 차를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쓰였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목적어가 되겠죠. 요 부분이. 그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찾고 있어. 누가? 내가.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어? 을이 두 개 있단 말이야. 그럼 목적어가 두 개냐? 그게 아니라 그랬지. 자, 다시 원론으로 들어갑니다. 원론으로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품사를 할 때 조사는 항상 뭐랑만 결합한다고 했어. 앞에 뭐가 와? 뭐가 와? 체언이 오지 뭐예요? 의문명사. 체언. 그러니까 모든 조사는 뭐랑 결합하는 거지? 체언과 결합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차도 지금 명사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된다고. 중요한 건 이 먹을 보이죠? 이때 이 먹은 뭐가 아니야? 체언이 아니다 이 말이지. 왜? 얘는 먹다잖아. 얘는 먹다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서술어가 되겠지. 고로 얘는 뭐가 아니야? 조사가 아니다라는 거지.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관형형 어미에 해당되는 겁니다. 관형형 어미에 해당되는 게 얘라고. 그러니까 목적어는 얘만 목적어가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국어에서 을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가 아니라 목적어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다 이거지. 정의돼? 여기 지금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 뒤에 보면 이제 뭐가 나와있죠? 보호가 나와있습니다. 보호. 페이지 21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뭐가 나와있어요? 보호가 나와있습니다. 보호는 뭐라고 나와있지? 완전하지 않은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 보충하는 어절. 중요한 거 뭐다? 대다 아니다가 뭐 되어 있어야 된다? 서술어가 뒤에 있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거기 봐봐. 자, 물이 얼음이 되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감기가 든 것이 아니다. 이때 보호에 해당되는 거 얼음이 동그라미.
바보가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말할 때가가 보호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기가 든 것이가 보호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보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어하고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잘 들어야 돼. 후속 성분 중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자, 요거야. 후속 성분이 있는데, 자, 우리 국어의 이 후속 성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국어의 후속 성분은 두 가지거든. 하나가 뭐야? 관형어. 하나가 뭐야? 부사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지. 자, 관형어는 뭐를 꾸며주는 거냐? 체언을 수식해주고,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해준다. 자, 여기는 공통적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관형어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관형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관형사는 관형어야. 그렇지만 관형사 말고도 관형어가 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게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는데, 관형어가 되는 방법은 첫 번째 뭐야? 관형사 자체가 뭐가 된다? 관형어가 된다. 두 번째,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관형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야? 의가 붙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던 나의 집, 나라는 게 집을 꾸며주게 되어 있다 이 말. 이때 뭐가 붙었지? 붙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언에 어간에 관형형 어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형형 어미.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 거죠. 우리 국어에서 관형형 어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니은과 리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쁜 해솔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결합양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예쁘다. 예쁘까지가 어간이잖아. 맞지? 그게 뭐가 붙었어? 니은이 붙었지. 이게 뭐야? 관형형 어미가 붙었다 이 말이야. 고로 얘가 얘를 뭐 하게 된다? 꾸며주게 되는 관형어가 된다 이 말이야. 하지만 이 예쁘는 품사 자체는 뭐다? 형용사야. 왜? 예쁘다라는 걸 성립시켜주는 형용사기 때문에. 얘네. 그래서 문장 성분과 품사를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는 품사는 예쁘다가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지만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여기에 뭐가 붙었어? 관형형 어미 니은이 붙었기 때문에 해소를 꾸며주는 관형어다 이 말이라고. 근데 대부분 애들이 얘를 관형사라고 생각한다 이거지. 관형사는 하나의 단어가 됐을 때만 관형사가 된다 이거잖아. 얘는 지금 뭐가 두 개가 합해져 있죠. 앞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문장 성분은 단어 하나로도 문장 성분을 이룰 수 있지만 단어와 단어가 결합돼서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고요.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얘의 품사를 이야기할 때는 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라고. 같이 묶어서 품사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품사는 형용사지만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해소리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된다 이 말이라고. 이해돼? 여기 항상 전제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문제에 나오면 얘를 관형사라고 하는데 관형사가 아니야. 품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게 형용사의 기능과 비슷한 거야. 영어의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잖아. 근데 우리 국어에서 형용사는 용언 서술어란 말이야. 근데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려면 반드시 뭘 만나야 돼? 관형사형 어미랑 결합하면 걔가 뭘 꾸며줄 수 있다?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돼? 그게 여러분들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관형어가 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관형사 자체만으로 되는 방법,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서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용언의 어간에 관형형 어미 니은과 리은이 붙어서 되는 경우. 이거 말고 책에 하나 더가 뭐가 있냐?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그 억지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면 고향생각, 고향이 뭐를 꾸며준다? 생각을 꾸며준다는데 사실은 여기 뭐가? 고향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얘가 단지 뭐 됐을 뿐이야? 생략됐을 뿐이야.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체언을 꾸며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이해돼? 원래는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 관형격 조사가 있었겠지. 그래서 크게 본다면 이 세 가지로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장 성분에서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모든 관형사는 관형어가 되지만 모든 관형어가 관형사는 아니라는 거지. 얘 말고도 관형어가 되는 방법은 또 있었다 이 말이라고. 전체가 뭔지 알겠죠? 같은 맥락에서 부사어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부사어가 있고요. 부사어가 있고 이 안에 뭐가 있을 뿐이야? 부사가 있을 뿐이야. 모든 부사는 부사어가 된다 이 말이라. 하지만 부사 말고도 부사어가 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책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까? 24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부사어가 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정리를 잠깐 해보면 일단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보편적으로 정리합시다. 첫 번째, 뭐가 부사가 될 수 있느냐? 부사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부사가 될 수 있겠지.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체언에, 얘도 같은 맥락이야. 부사격 뭐가 결합될 수 있어? 조사가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냐? 여러분 책에 보면은 부사 형태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돼 있지. 용언 자체가 뭘 만나는 거냐면 부사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 이런 형태.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주로 부사에 많이 쓰인다 라고 볼 수 있지. 부사어로 쓰이는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게 되면 24페이지를 보십시오. 부사의 갈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분부사와 문장부사가 있고 부사의 특징 4번에 보면 보조사를 자유롭게 취하고 자리를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으며 부정부사도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부정부사는 밑줄쳐 안과 못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한다?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사는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일 때가 있다. 그리고 5번에 별표 써야 되는 게 필수 부사어입니다. 필수 부사어. 자, 필수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뭐야? 부속성분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5번에 나와 있는 필수 부사어는 생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거기 봐봐. 서술어와 같은 용언의 특성에 따라서 부사어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첫 번째 어떠한 거?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닮다, 틀리다, 밑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비교급이 성립되는 애들은 반드시 뭘 필요로 한다?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디귿에 봐봐. 수요동사가 있지.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는 거. 이럴 때도 반드시 뭘 필요로 한다?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을에 보면은 삼다나 변하다.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자, 고개 들고 또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게 뭐가 나있냐?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종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편. 자, 요 파트가 또 왜 수능에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언어학 이론 중에서 가장 크게 인정받는 이론이 뭐가 있냐면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는 촘스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왜 이게 수능에 나오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이 문법론의 체계는 뭐냐? 이거야. 표충 구조라는 게 있고 심층 구조라는 게 있어요. 언어는. 그 사람이 이제 이거를 뽑아낸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가 표충 구조인데 그게 이제 표충 구조란 말이야. 근데 심층 구조는 같은데 표충 구조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거든. 이게 영어에서는 수동태화하고 능동태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수동태, 능동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왜? 의미는 똑같은데 겉으로 드러내는 문장의 구성 방식이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이제 국어로 넘어오게 되면은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좀 전에 했었죠. 봐봐.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그 다음에 같은 의미로서 뭐가 있냐?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의미가 같아 달라? 이 두 개는 의미가 같아 달라? 똑같은 의미잖아. 근데 문장 성분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볼까? 자, 게다가 소수러지. 그래 안 그래? 얘는 문장 성분이 뭐예요? 얼음이는 이 가가 붙으면 주격조사 아니면 복격조사라고 했지.
서술어가 되다 앞에 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품사가 뭐가 되겠어? 문장 성분이 보호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 보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 형태가 되겠지. 근데 얘를 봐봐. 되다지. 그 다음 얘가 주어가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란 말이야. 맞지? 물론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필수 부사어가 되겠지.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와 부사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야. 의미는 똑같은데 문장을 이루는 문장 요소가 다르죠? 이러면 시험에 나온다니까. 여기 시험에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의미는 같은데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단 말이야.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험에 나온다고. 이해돼? 그래서 얘는 왜 보호가 되는지. 아까 보호가 되는 방법은 복격조사 이 가가 있단 말이야. 걔가 보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한다? 뒤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오면은 무조건 보호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가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그럼 얘는 부사어인데 얘가 부사어가 되는 구조를 따지면 얼음이라는 뭐에 명사에 의로라는 뭐가 붙었어? 부사격 조사가 결합돼서 부사가 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잖아. 얘네 요렇게 달라진다는 말이야. 요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게 수능에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기초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와있니? 독립성분이라는 개념이죠. 독립성분. 독립성분은 뭐 하는 거야? 문장에서 독립돼서 사용하는 애들이 독립성분이 되겠지.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겠죠? 봐봐. 문장에서 독립돼서 사용되는 독립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독립성분에는 뭐가 있냐? 독립어가 있는데 독립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로 하다? 문장에서 독립됐다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반드시 뭐와 함께? 문장 부호와 함께 같이 사용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래 예를 봐봐. 예를 들어보면은 주로 다 뭐가 있어? 감탄사나 체언의 호격조사가 붙었는데 아래 있는 예를 봐봐. 어머니 쉼표 있지. 조용히 뭐가 있어? 느낌표가 있지.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된다? 문장에서 독립하는 독립성분에 해당된다. 뭐가 있으면? 문장 부호가 있으면 문장에서 뭐 시킬 수 있다? 독립시킬 수 있다 이거야. 이건 여러분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학생들이 글을 쓰면은 요 문장고 특히 쉼표를 남발하는데 쉼표를 쓰면 거기서 문장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쉼표를 쓰면 안 되는 거지. 이해돼? 그건 항상 염두에 두고 문장에서 독립하는 독립성분은 문장 부호와 함께 쓰인다. 라는 게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업한 부분이 문장 성분편인데 문장 성분은 주 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나뉠 수가 있다고요. 맞지? 주 성분에 네 가지가 뭐가 있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가 있었다고. 주어는 주로 뭐에 의해서? 주격 조사와 함께 쓰이거나 주격 조사에 쓰일 수 있는, 주격 조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보조사, 은이 쓰였을 때 주로 일반적으로 주어였었지. 그다음 서술어 부분은 우리 국어에서 용언이 되거나 아니면 서술절을 통해서 서술어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서술어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서술어의 자릿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크게 몇 개가 있다? 세 가지로 나뉜다.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서술어가 있었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 을이 함께 쓰이는 게 목적어였었다. 그다음에 오어는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 앞에 있으면서 복격조사 이하고 가가 붙어야지만 보호가 될 수 있었다. 이게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부속 성분으로서는 관용어하고 부사어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어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부터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학습이에요. 기초학습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심화 부분에 들어가지 않았어. 문법은. 이게 지금까지 수업한 게 기초학습이라고. 이게 잘 다듬어져 있어야지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래서 오늘까지 수업한 내용들을 얼마나 여러분들 걸로 만드느냐가 그 뒤에 수업을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공부를 좀 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